안녕하십니까. 네, 식품위생학을 맡게 될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식품위생학 공부하시기 전에요. 자,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식품위생학을 보시면 내용이 11장까지, 챕터 11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화학식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요. 단순 암기하는 또는 통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학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챕터마다의 각 연계성, 그리고 통합성입니다. 자, 그것이 잘 암기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랑 공부하시는 특징 중에서 자, 잘 통합하는 방법과 잘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맨 처음부터 이렇게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좀 한 3분의 1만 하다가 식품위생학은 특히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자, 11장까지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긴장을 좀 푸시고 자, 이해 중심으로 자, 제가 포인트를 짚어주신 대로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요. 굳이 예습은 그렇게 많이 더 하시면 좋겠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를 습득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노트로 공부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식품위생을 공부를 하셨으면요 여러 가지 다른 공부랑 굉장히 연관이 많죠. 또 뭐 영양사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하고도 식품위생학 그건 굉장히 관련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만 준비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이해 중심으로 편안하게 공부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챕터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제가 저가 저희 공부하는 방식은요. 각 챕터마다 마지막 그 표가 있습니다. 자, 표가 있어서요. 그 내용 공부했던 챕터마다의 강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참 많이 제가 넣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식화라든지 그림을 한번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공부하시기는 힘들지만은 이해를 한번 하시면 그 시각화와 도식화가 굉장히 많이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 맨 마지막 챕터마다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하시는 것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1장부터 보시는데요. 자, 1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책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나오는데요. 바뀌었죠? 그것들이 자, 최근 거를 실어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1장 식품위생의 개요입니다. 식품위생학의 정의인데요. 자, 식품위생학은요. 자, 식품이죠. 당연히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자, 나오실 거고요. 챕터에서 8에 나오죠.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다 통틀어서 뭐예요? 식품위생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 변질, 오염,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위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첨가물 또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반드시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식품위생학 범위 안에 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왜 그럴까요? 왜 식품학을 배울까요? 식품위생학은요. 자, 위해를 방지하죠. 위험 요소를 줄이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식품 첨가물에 뭐 방지제, 살균제, 산화 방지제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결국 목적이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학을 배우는 목적. 네,
식품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맞고요. 더 식품위생학에 관련된 적절한 포괄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학의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이쪽 파트는요, 뒤에 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이 처음 나온 시기가 1962년 1월 20일에, 자, 식품위생 행정으로 전환되었고요. 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죠, WHO는요, 식품의 생육, 생산 또는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까지 어디까지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자, 식품의 안전성, 또는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그저 가르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입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가 여러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단수가 있다. 단수. 단수는 바로 뭐냐? 한 개를 말해요. 그죠? 또 뭐가 있냐?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는 뭐요? 두 개 이상. 됐죠? 그런데요. 자, 이런 인칭되면서는 인칭이 있다면 인칭 여러분요. 인칭이 뭐가 있냐? 1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바로 뭐냐? 나를 가리킬 때 1인칭.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말고 너희 뭡니까? 2인칭이 있단 말입니다. 너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인칭이 있을 겁니까? 그죠? 이걸 뭡니까, 이제? 그죠? 일본 애들이 바로 3인칭이라 불러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그녀. 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죠? 되시겠죠? 자, 또 보세요. 복수 한번 볼까요? 자, 복수는 보세요. 내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바로 뭐냐? 1인칭. 그죠? 또 보세요. 자, 복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네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신. 들. 맞죠, 여러분요? 2인칭. 또 보세요. 자, 인칭에는 보세요. 자, 나도 포함되지 않고 너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바로 그들, 그죠? 그들. 바로 뭐냐? 3인칭입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인칭 되면서는 문장 속에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장 속의 역할을 바로 격이라고 그래요, 격. 그 격이 바로 뭐냐? 문장 속에 인칭 대명사의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에 따라서 뭐가 있냐? 주어 기능한다고 바로 주격 그리는 거예요. 또 소유격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소유격 그립니다. 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목적격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누가 쓴 말일까요? 그죠? 쪽발이 돼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주어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주격 조사를 붙여야 되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가, 은, 는, 것. 그죠? 자, 소유격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뭘까요? 뭐뭐의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량의 책이다. 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바로 목적 조사인 바로 을과 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번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자, 1인칭 단수의 주격은 바로 뭐냐? I예요, I. 자, 주어자리 등장했으니까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자, I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는 또는요, 내가. 그죠? 2인칭 단수 주격은 바로 뭐냐? U입니다, U.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준이 나타났으니까 당신은 또는 당신이. 자, 3인칭 단수 남자 주격은 보세요. he를 씁니다, he. 그는 또는 그가.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보세요. she를 씁니다. 그녀는 또는 그녀가. 자, 3인칭 단수 그죠? 중성 주격은요. 그죠? 있었습니다. it. 그것은 또는 그것이. 이렇게. 됐죠? 자, 또 보세요. 1인칭 복수 주격은요. we를 씁니다. we. 대문자 써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또는 우리가. 이렇게. 2인칭 복수 주격은요. you를 씁니다. you. 당신들은
또는 당신들이, 그 얘는 단수라는 거죠. 뭐냐, 복수가 똑같아요, 형태가. 3인칭 그죠, 복수 주격은 말하면 뭐냐, they를 씁니다. they, 그들은 또는 그들이.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I의 소격은 말하면 뭐냐, my를 씁니다. my. 자,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소격이니까 의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인칭의 소격은 말하면 뭐냐, you입니다. your. 이것은 당신의 책이다. 그죠? 자, 3인칭 단수 남자 he의 소격은 말하면 뭐냐, his를 씁니다. 자, this is his book. 이것은 그의 책이다.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말하면 뭘 쓰느냐, her를 씁니다. This is her book.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조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는 참 이게 궁합이 좀 안 맞답니다. 종결 의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고 라는 따위가 붙는데 이거요. 야들하고 야가 참 궁합이 안 맞답니다.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 없어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1번 스미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헤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그거요. 2번 한번 보십시오.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요거요. 되죠? 빼는 것은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절대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4번이 한번 볼까? 4번에 3초는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 느냐 동그라미. 그게 종결 의미예요. 가느냐, 하느냐,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죠. 이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가 종결 의미입니다. 문장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끝에 있죠.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 요 의미가 종결 의미거든요. 그렇죠? 느냐가 그렇습니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고라는 붙지 않습니까? 천하의 몹쓸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선 요거 하나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 호랑이, 침팬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정명사는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피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정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정명사 그 뒤에는 에게, 에, 개, 스를 붙이고 나무, 돌빛처럼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 무정명사에는 s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자, 예를 들면 한국은 호주에게 3대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호주 이와 같이 나라, 정부 이것은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에 애기를 붙일 수가 없죠. 이렇게 호주에 해야 되고요. 보시오. 또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해서 어디를 대야겠죠. 그래서 호주를 3대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조사는 한 3개 정도는 조금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유형도 꽤 괜찮은 유형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요. 10페이지 4번 문장에 불필요한 요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기타 할게요. 기타. 중요하지 않아서 기타가 그냥 기타로 묶겠습니다. 하나가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소위 남아드는 표현에서 잉여적 표현 그런데 자, 예서 이런 것이죠. 좀 유치하지만요. 역전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성 자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문제예요. 가장 건전히 나온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뿌리째 근절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뿌리째 근절 무엇이 중복될까요? 뿌리하고 근 무슨 근자지? 뿌리 근자거든. 그게 중복돼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제일 끝에 얘가 바로 뿌리째 근절 바로 그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충분히 집어넣어놨거든요. 됐죠? 근데 이거 아마 크게
많이 외우실 것은 없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낯선 것이 있으면 그 몇 가지 뽑아서 외우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중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 8번 한번 볼까? 8번 왼쪽 페이지 8번 돌이켜 회고 그랬죠. 중복 맞죠? 그리고 흰극의 가시밭길 그랬는데 이 흰극이 나무의 가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흰극의 가시밭길은 가시와 흰극이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흰극의 길 하든지 아니면 그 흰극을 빼고 그냥 가시밭길 하든지 맞죠? 흰극의 가시밭길 이것은 여성 자매와 똑같은 것이에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중복도 꽤 괜찮은 유형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오른쪽 5번 수식구와 관계된 모호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소위 모호한 문장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봤던 아까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고성말로 중의성이 있는 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됐죠? 됐습니다. 청동기와 이제 초기 철기 사회로 넘어가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국가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가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하나 발견된 오류가 아까 제가 그 문제 해설해 주면서 문제 해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뭘 기록으로서 역사로 다 얘기했다고 아닌 거 아시죠? 아까 2번 문장 사실로서의 역사였어요. 예. 밑줄 그어진 거 없으니까 사간의 평가나 의견 나온 거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자, 청동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이제는 굉장히 시간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원전 10에서 15세기까지로 넓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왜요? 아예 범위 자체, 우리나라가 지역적 범위 자체를 우리나라 삶의 터전을 훨씬 더 지금 더 넓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20세기로 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최초의 금속, 청동이라는 게 유입이 됐어요. 그쵸? 이제 청동이라는 최초의 이제 금속 물질이 사용이 되는 거고 왜 청동인지는 아십니까? 동과 구리와 아연을 우리가 합금하는 건데요. 요게요. 녹는 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화력을 이때 당시 화력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 제일 빨리 녹는 그 금속 물질들을 합금하기가 제일 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쓰지 않는 청동이 전 세계 인류에서 가장 먼저 금속 물질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초기 철기. 지금의 철기, 지금도 철기니까요. 인류가 쓰는 도구의 재료로만 구분한다면 지금도 철기예요. 근데 지금의 철기와 이때 철기는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기원전 우리 5세기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를 초기 철기 사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아까 신석기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드디어 벼농사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벼농사. 드디어 인류의 벼농사가 이제 합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농업 생산량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벌써 농사 지은 지도 대략 한 4, 5천 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라는 것도 그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아졌고 벼농사도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 사파 정도, 요 그림 정도가 이때 당시 권력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각자의 사유재산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고 이런 사유재산의 차이가 결국 없으면 처자식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푼 줍쇼 하면서 꺼야 되는 거고 꺼주는 사람은 의기양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 새끼를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인간사가 결국 권력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농업의 발달로 드디어 계층이 나눠지는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 잡고 있는 요거 지금 이삭을 자를 때 쓰는 저걸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은 여전히 간석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농기구로 반달돌칼이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반달돌칼에 보시면 여기에 끈을 기는 거죠. 해가지고 손에 탁 잡고 탁탁탁탁 이삭을 자를 때 추수할 때 쓰는 그러한 대표적인 농기구는 아직도 간석기라는 사실. 간석기 농기구. 예, 반달돌칼이었습니다. 자, 이랬고 그다음 요 지배층이 차고 있는 걸 보면 딱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대표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하체 비만, 예, 비파형 동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비파형 동검은 지배층밖에 못 만지죠. 왜냐면 워낙 구하기가 힘들고 만들기 더 까다로운 게 우리 청동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일이 그렇게 녹여가지고 다 틀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 틀을 거푸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우리가 청동 제품을 만드니 이걸 뭐 어디 피지배층은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청동제 농기구라는 말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지배층이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고인돌에 묻히죠. 죽으면 고인돌에 묻혀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죠. 탁자형이라서. 이것 말고도 그냥 바위 하나 갖다 놓은 남방식 고인돌도 있는데 문제 나온다면 다 북방식 고인돌 위주로 나옵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은 이게 무기가 엄청나요. 이 덮개돌, 요거 있죠. 위에 덮인 돌, 이 덮개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괸돌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고 정말 언덕을 만들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저는 이거 백날 봐도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지지대를 세웁니다. 먼저 땅에다가 돌을 박는 거죠. 여기다가 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산은요, 언덕을 쌓은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넣은 게 아니라 언덕을 쌓아서 정말 우리 눈에 산처럼 보인 거고요. 그 위로 장정 수십에서 수백이 모여가지고 덮개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흙을 팝니다. 고인돌 완성.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무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다 농사일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거고요. 그죠?